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인데, 여기는 이제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있고, 그 밖에 이제 관련 그 법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법이 이제 5개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뒤에 있는 그 밖에 관련 법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행정 절차, 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 이 3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법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행정 절차 보세요. 행정 절차. 행정 절차는 이제 개념이 행정의사 결정에 관한 사전 절차, 행정입법, 행정규, 행정처분, 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 절차를 의미한다라는 것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2번에 보면은 제1차적 행정 절차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1차적 행정 절차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두면 그게 더 좋은데, 행정청이 제1차적 행정 절차니까 처분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행정입법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하거나, 그게 이제 행정처분인데 행정을 하기 이전에 거치는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거치는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갑이라는 행정청 A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허가 취소 같은 이런 걸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허가 취소 같은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이게 이제 이전이죠. 이게 사전 구제가 되는 것이고, 요 뒤쪽은 뭡니까? 우리가 사후 구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 사전 구제라는 것은 미리 구제해 주니까 우리는 여기 뭡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행정 절차법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행정 절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 절차법은 사전 구제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한다면은 불이익적인 처분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언뜻 그냥 생각을 해도 어떤 것들이 여기 적용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려고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해봐라 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것을 뭡니까? 사전 통지라는 거, 그러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 것을 뭡니까? 의견 청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사전 구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수익적인 것이 아니고 주로 침익적인 게 내용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침익적인 것은 미리 통지해주고 의견을 듣는 것이 여기 주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구제는 이제 크게 나눠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금전정보가 있고, 금전정보는 이제 돈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위법한 경우에는 뭘 하는 겁니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특별히 희생받으면은 손실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이 있게 될 것인데, 행정쟁송은 크게 나눠서 2가지죠.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건 뭡니까? 행정소송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권 내부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행정권 내부에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행정심판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제는 물론 이 외에도 뭡니까?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뭐 등등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제가 행정절차법을 구제편에다가 넣어도 되는 거예요. 구제편에다가 넣어서 사전구제, 사후구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정보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남아 있으면 되고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다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하게 될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사전구제에 관련되는 것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정보공개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그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쪽이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일단 개념은 요 정도만 먼저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행정절차의 필요성, 기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사전조건이 구제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사전구제다. 그 다음에 국민의 행정참여, 행정작용의 적정화, 행정작용의 능률화, 사법기능을 보완한다.
능률화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능률화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 신속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능률화, 신속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은 신속화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됐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우리 행정절차법이 근건데 우리 헌법은 헌법 12조입니다. 12조도 뭡니까? 가장 핵심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 뜻이에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적법절차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적법절차조항이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하면서 1번에 보면은 적법절차조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적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뭡니까?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형사상 뭡니까? 적법절차조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은 적법절차조항, 형사절차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형사상 적법절차조항이 행정법 관계에도 적용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 2번에 보면 우리 통설 판례 이렇게 돼 있죠. 헌법 12조 1항의 규정 취지는 행정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적법절차조항이 헌법 12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적법절차조항은 형사상 적법절차조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행정법 관계에도 적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그럼 우리나라는 법은 있냐라는 것인데 우리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법률상 근거 우리는 행정절차법이 제정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99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이 어떻게 나와 있나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제일 먼저 통칙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통칙 규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칙 규정 다음에 뭐 있나 그러면 처분 절차가 있는 거예요. 처분 절차는 뒤에 보면은 공통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이 뭡니까? 수익적 처분 절차가 있고, 그 다음 이제 행정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뭡니까? 침익적 처분 절차예요. 여기가 이제 가장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뭡니까? 이거는 구제제도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것보다는 침익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처분 절차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행정상 입법 예고 절차가 있고, 그 다음 이제 행정 예고 절차가 있고, 신고 절차가 빠졌네요. 행정 신고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 행정 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정 지도 절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분 절차, 신고 절차,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행정 지도. 뭐가 한 게 빠진 것 같나? 맞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뒤쪽은 뭡니까? 그렇게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처분 절차까지. 그럼 이제 이걸 공부를 할 때 지금 책에 보면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 박스를 먼저 잘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문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적용 범위, 처분 절차, 신고 절차, 행정 입법 예고, 행정 예고, 행정 지도, 그 5개는 외워야 됩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5개는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적용 제외 대상이 우리 3조에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하면 되고 그건 둡니다. 그냥 일반 원칙들이 쪽이 되건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관할 및 협조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관할 부분이에요. 관할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관할 불명을 잘 표시를 하세요. 관할 불명. 관할이 어딘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을 써서 위에다가 써놓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또 머리에 안 들어온다 이 말이죠. 빈칸으로 두고 그걸 자꾸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줄 쳐두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 간 협조가 있고 행정응원이 있고 당사자 등이 있고 행정청 대표자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송달 및 기간 특례인데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교부 송달 줄 쳐두고요. 정보통신망 송달도 줄 치고 공시 송달도 줄 쳐두세요.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교부 송달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뜻이 뭡니까? 그냥 건네주는 거예요. 우편으로 줄 수도 있고 만나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송달은 뭘로 주는 겁니까? 이메일로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송달은 공고에서 이제 공고 고시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해두고 그 세 개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도달주의는 문자 그대로 뭡니까? 그냥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이 말이고 기간이 특례가 있는데 뭐 그 정도 일단 해둡니다. 우리가 줄친 게 뭡니까? 적용 대상, 그 다음에 관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송달, 정보통신망, 공시 송달 요 정도만 먼저 정리를 하자 이 말이죠. 머릿속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하자 그런 뜻이에요. 자, 적용 대상은 밑에 보세요. 이제 그 정도 해두고 밑에 걸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처분 읽어보세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건 외우세요. 아셨죠? 그 다음 적용 제외 대상이 있는데 9개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행정절차법이 이제 적용을 받을 거냐 말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거긴 1번이 뭡니까? 국회, 지방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4호까지, 1호부터 4호까지 보니까 3호까지는 뭡니까 지금? 법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하거나 의결 결정을 할 때는 행정절차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당연히 없겠죠. 법원에서 와서 그냥 심리에서 결정을 하니까 거기는 사전절 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네 번째는 건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의결을 거쳐서 처분할 때는 사전절차 필요 없는 거예요. 감사원도 뭡니까?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뭐 꼭 외워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 형령, 보안처분, 국가안전보장, 그 다음에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또 뭡니까? 행정심판하고 같으니까 그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번째 보면은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 하는데 뭡니까? 행정절차 이런 거 거칠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공무원의 인사,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읽어서 그냥 정리만 해두는 것이지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반 원칙이 밑에 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의 원칙이 있고 투명성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제목만 봐도 되고 꼭 뭐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보면은 이송통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송통지라는 말 그 자체만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죠. 이송은 뜻이 뭡니까? 다른 쪽으로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럼 이송이라는 제목만 봐도 무슨 뜻입니까? 정상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제기되지 않은 것을 정상적인 기관으로 보내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이송이죠. 이송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그 사람이 다시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공부 안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관할 불명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다 이 말이죠. 내가 뭡니까? 관할이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행정에서 볼 때 이게 우리 관할인지 남의 관할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쭉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의 상급청이 있으면 공통의 상급행정청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상급청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고요. 공통상급청. 그 다음에 공통상급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상급행정청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두 개를 잘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뭡니까? 중부하고 동부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야. 관할이 어딘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서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까? 대전시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각 상급청. 만약에 동부하고 육군 A 부대하고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럼 공통의 상급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때는 대전시하고 그쪽 상급청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뭡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 읽어보세요. 어디서 한다고요? 공통상급청, 생기면 먼저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공통상급청, 또, 각 상급청 그렇게 외우라, 이 말입니다. 각 상급청 협의를 결정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행정응원 보세요. 응원은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전번에 우리가 뭡니까? 여기 어딥니까? 이 부안인가? 여기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다른 119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이쪽에서 도와준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행정응원이에요. 행정응원은 지휘감독하고 비용부담인데 거기에는 요청한 행정청에서 비용부담 해야 될 것이냐, 파견한 쪽에서 지휘감독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해야 됩니까? 요청한 행정청에 소속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도 부담하고 거기서 지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당사자는 됐고요. 행정청도 뭐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당사자 등의 자격이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형태니까 그건 처음에 안 나옵니다. 당사자 등의 지휘승계, 대표자 대리는 가끔 나옵니다. 지휘승계는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승계한 자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합병이 되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원이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면 아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B라는 사람이 팔면은 B라는 사람이 당연히 뭡니까? 당사자가 되겠죠. 지휘승계 되겠죠. 대표자 대리인 선정한다. 스스로 선정할 수도 있고 3인인이 선정을 권고하고 권고해서도 안 되면 직접 선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것도 가면서 잘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종결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 대표자 대리인을 우리가 두면은 대표자 대리인이 모든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까? 대표자 대리인이 다 하는 것이 본인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결하는 것은 대표자 대리인이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송달입니다. 교부 송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내체줄부터 한번 보세요.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왕에서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이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줄쳐서 알아두고요. 옛날에는 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하면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게 두고 올 수 있다. 정보통신망 송달입니다. 동의하는 경우에 안 한다. 그것도 줄쳐두고요. 동의해야 됩니다. 공시송달은 됐고요. 송달이 효력입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 줄치고요.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 줄치고요. 전자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그거는 표시해서 잘 알아둡니다.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그렇게 줄쳐서 그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전자문서라는 경우 읽어보세요. 언제 한다고요? 송달 받을 자입니다.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입니다. 아시겠죠? 관보, 공고의 경우는 뭐라고 며칠입니까? 14일만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공고일부터 14일입니다. 그 다음 기한의 특례, 천재지변 줄치고요. 천재지변 줄치고 그 다음에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일수를 고려해서 정합니다.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처분 절차입니다.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및 불이익 처분 절차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거기 이제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가 있고 처분의 방식 및 고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처분의 방식 및 고지에 원칙적 문서, 구술도 가능하고 그 두 개. 그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뭘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문서로서 하는 것이고 구술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박스 안에 줄만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제시 보세요. 이유 제시 그 위에 이유 제시는 뭡니까? 거기에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 사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법적 사실적 동그라미 치거나 줄 치거나 해두세요. 이유를 제시할 때 뭘 제시해야 된다고요? 법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적용 예외 있는데 그대로 인정 명백 긴급 그 세 개 줄쳐두고요. 그건 나중에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정도는 구체적 줄치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 사실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럼 언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처분 원칙적 문서로 해야 되고 처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유 제시는 문서라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하자는 형식적 하자가 있고
내용적 하자가 있는데 형식, 무효, 내용, 위법. 무효는 치유가 안 되고 위법은 치유가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밑에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형식적 하자는 쓰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형식적 하자는 이유 제시를 아예 안 한 겁니다. 내용적 하자는 이유 제시를 했지만은 뭡니까? 미흡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 정도 해두고 밑을 보세요.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처분 기준의 효력이 있고 처분의 이유 제시 있습니다. 이유 제시는 아까 뭘 제시한다고 그랬습니까?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이유 제시에는 법적 사실적 이유 그게 중요합니다. 법적 사실적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 제시의 기능입니다. 기억 보면은 자의 억제 기능 또는 신중 배려 확보 기능인데 거기 줄쳐두고요. 쟁송 제기 편의 제공 기능 그 두 개만 줄쳐둡니다. 그러니까 이유 제시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두 개인데 자의 억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억제시킨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신중 배려 확보 기능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쟁송 제기 편의 제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뭡니까? 쟁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이유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거기에 보면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위에 보면 그대로라는 걸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명백을 위에다가 쓴 겁니다. 아셨죠? 명백. 그 다음 이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은 세 개, 그대로 인정, 명백, 긴급 이 세 개를 해서 뭡니까? 그걸 익혀두라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이유 제시의 정도는 아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관련 판례 1번 보세요. 주류도면 면허 처분 취소 시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미흡한 경우에는 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위에 다시 갔습니다. 이유 제시의 방식 시기인데 아까 뭡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처분은 일단 원수라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유 제시도 문수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는 처분 시 하는 것이 원칙이죠. 형식적 하자는 이유 제시를 아예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법성 인정, 하자의 치유 가능성, 판례는 부정합니다. 판례가 부정한다. 그러니까 아예 이유 제시를 안 하면 나중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용적 하자, 이유 제시의 내용의 하자가 있다. 이유 제시는 했지만은 미흡한 경우다 이 말이죠. 이때는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 치유의 가능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된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치유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박스에서 그 뭡니까 공부했던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만 잘 정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 보고 자꾸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써서 읽지 말고요. 그걸 보면서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방식입니다. 처분의 방식은 원칙 문서주의, 구술도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죠. 처분 실명제도 줄쳐두고요. 처분의 고지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처분의 고지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신청이 한 처분인데 그 수익적 처분 절차입니다. 수익적 처분 절차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의무적 접수입니다. 원칙적 문서, 의무적 접수. 왜냐하면 박스 안에 지금 합니다. 의무적 접수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접수를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익적이니까 안 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보안 요구도 또 중요합니다. 보안 요구. 왜냐하면 갖추지 않으면 그냥 던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안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보안 요구는 나중에 뒤에 있는데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 보안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안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또 할 겁니다. 복합면은 됐고요. 처리기한의 설정 공표 중에서 처리기한은 미리 설정 공표 1회 연장 허용 그것도 꼭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일 경우는 빨리 해줘야 되는데 한 번 연장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속처리 요구권도 줄쳐두고요. 그래서 행정청에다가 대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는 서류 같은 이런 것들을 접수하고 난 뒤에 뭡니까?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까?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그 요건에 자기네들이 뭡니까? 안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런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 그렇게 해서 뭐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빨리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처분의 신청 넘겨서 보세요. 원칙적 문서주의고 맞죠? 전자문서 이해하는 경우 신청 시점은 행정청이 컴퓨터에 입력된 때 뭐 당연하죠. 의무적 접수증은 반드시 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의 보완요구,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요구한다. 그 지문은 외워두세요. 그건 줄쳐서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없고 그냥 지체 없이 요구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지체 없이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보완이 없는 경우 이유를 명시해서 반려할 수 있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 되돌려 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됐고요. 처리기한의 설정 공표입니다. 한 번만 연장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죠. 1회인데 지금 법 바뀌었는데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전에는 1회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한 번만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한 번 할 수 있다. 신속처리 요구권 됐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불이익처분 절차입니다. 불이익처분 절차. 거기에 보면은 불이익처분 절차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의견 청취가 뭡니까? 이쪽에 다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침입적 처분 절차는 사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의견 청취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는 거예요. 의견 제출이 있고, 청문이 있고, 공청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요렇게. 요게 의견 청취에 요 3개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약간 안 맞죠? 그림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가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게 요쪽으로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 의견 청취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제 사전 통지는 미리 통지하는 것이니까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 이게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거기 뭡니까? 줄여놨습니다. 긴급. 또 뭡니까?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요. 성질상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데 의견 청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긴급,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성질상 여기 포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견 제출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게 일반 절차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일반 절차니까 청문과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으면 다 뭘 한다라는 겁니까? 다 뭘 한다는 겁니까? 의견 제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문과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다 이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문과 공청회는 언제 한다라는 겁니까? 청문과 공청회는 법의 규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 2개는 양쪽에 다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문은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청문은 여기 들어왔는데, 뭐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신청. 옛날에는 신청에 의한 청문과 공청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공청회는 신청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너무 크게 하니까. 공청회는, 뭡니까? 청문은 뭡니까? 청문은 뜻이, 의미가. 청문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조사 이렇게 되어 있죠? 공청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널리, 의견 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뭡니까? 신청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아닙니까? 양 당사자가 증거조사할 경우에만 신청해서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신청이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청문회만 신청이 있고 공청회는 신청이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밑에 가서 이제 하게 될 거고, 이런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날짜가 10일이 있고 14일이 있는데, 그냥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청문과 공청회 중 어느 쪽이 날짜가 길어야 되겠습니까? 공청회 길어야 되겠죠, 널리. 그래서 공청회는 14일 전에 통제해야 되고, 청문은 며칠입니까? 10일 전에 한다, 이 말이죠. 공개, 비공개도 일단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공청회는 공청회는 공개됩니까? 비공개입니까? 공청회는 공개. 청문은 당사자니까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억지로 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개념을 잘 생각하면은 그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주재자, 공청회 주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청문은 있는데, 공청회는 없는데, 청문회만 있는 게 2개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청문회만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청문회에 있는 것이죠. 또 공청회는 없는데 청문회에 있는 게 뭡니까? 문서, 열람, 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입적 처분 절차가 어떻게 보면 내용이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해보면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거,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성질상, 의견 청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거기 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까? 포기가 하나 더 들어갔다 이 말이죠. 포기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다가 줄쳤습니까? 읽어보세요. 일반 절차라는 것은 다른데 청문과 공청을 하지 않으면 다 뭘 한다는 겁니까? 의견 제출자 이 말이죠. 그 다음 뭡니까? 청문회하고 공청회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법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청문만 딱 하는 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신청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냐 비공개냐 정리됐죠? 어느 쪽이 공개입니까? 공청회고, 그죠? 10일 14일이면 어느 쪽이 14일입니까? 공청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는 없는데 청문회만 있는 게 2개 있다 이 말이죠. 측근 증거조사는 당연히 없죠. 또 문서열람 청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번 정리하면 그냥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책 보겠습니다. 처분의 사전 통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처분 있죠. 불이익 처분 절차에서 불이익 처분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권익 제한 의무부가 곧 되죠. 수익대 행정의 거부는 판례가 소극설이다라는 것은 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부한 것은. 그 다음에 복효적 행정이 제3자에게도 적용이 없다. 그래서 그 3개 꼭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침입적 권익 제한 의무 부과만 들어가는 것이고 수익 행정을 거부하거나 복효적 행정이 제3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없다. 됐죠? 그 다음 사전 통지죠. 청문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청문은 10일 전이고, 그 다음 사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제일 처음에 긴급이라고 그랬죠. 긴급. 그 다음에 니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이렇게 얘기했죠. 둘째 때려 보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 다음에 뒤에서 뭡니까? 성질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익히면서 뭡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봐두고, 그 다음에 사전 통지를 결의하면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있죠. 그래서 기억니은 뒤것은 위하고 같고 리얼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겁니까? 포기가 하나 더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기.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등의 반환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처분 후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은 서류 등을 반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제출이죠. 의견 제출 아까 일반 절차로 그랬죠. 의견 제출의 일반 절차, 그 일반 절차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일반 절차라는 것은 다른 게 없으면 이걸 한다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청문입니다. 청문은 거기 보면은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증거 조사 그 말을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약식이 있고 정식이 있고 진술형이 있고 사실심형이 있는데 그냥 제일 마지막 것만 보세요. 행정절차법의 청문은 의견 제출은 약식이고
청문은 사실시명이고 공청회는 진술형이 되는 겁니다. 공청회는 진술형이니까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고 청문은 사실시명이니까 공격과 방어, 심리를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 설명이 있죠. 그런 얘기고요. 청문의 실시에서 기억연 디귿, 특히 디귿이 중요합니다. 청문은 법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잘하고요. 의견 제출 기한 내 신청, 거기도 줄쳐 넣으세요. 의견 제출 기한 내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문을 할 때 신청위한 청문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청문할 때 신청위에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청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불이익적인 처분이니까 보통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국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지. 이걸 넓게 인정해버리면 청문할 때마다 다 뭡니까? 처분할 때 청문하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넓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권리가 많이 침해될 경우에만 신청위한 청문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권리가 많이 침해되는 경우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 있는 세 개를 읽어보세요. 뭔가 아주 권리가 많이 침해되는 것은 허가가 취소되면 많이 침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분이 박탈돼도 그렇죠. 인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법인 설립이 취소돼도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취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청에 의한 청문이라는 것은 아주 권리가 많이 침해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신청에 의한 청문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주 침해가 많이 되는 경우. 그럼 뭡니까? 허가는 뭡니까? 취소. 신분은 박탈. 그 다음에 뭡니까? 법인은 설립인가 취소. 그것도 취소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외울 때도 정리를 할 때도 잘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청문회 통지는 뭡니까? 청문회 10일이죠. 공청회는 아까 며칠입니까? 14일. 그 다음에 청문회 내용입니다. 청문 주재자,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고 청문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통지, 그것도 줄치세요. 옛날에는 청문 주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청문 주재자에게 통지를 안 하니까 그 사람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통지한다. 됐죠? 그 다음에 청문 주재자에게는 불이익 조치해서는 안 되고 재척 기피 회피가 인정이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냥 참고로 얘기하면 재척은 법률상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기피는 공정성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고 회피는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뒤에 할 테니까 여기서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공개 원칙이고 됐죠? 그 다음에 정치권 정보조사하고 청문조서 및 의견서가 있어요.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문의 종결 및 재개 있죠. 그건 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면 청문을 재개할 수도 있죠. 뭐 그건 할 수 있고. 청문 결과의 반영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함. 그거 꼭 알아두세요. 그럼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 기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재량행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인정돼야 됩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요. 문서 열람 복사 A 줄치세요. 열람 청구 기간 및 거부 금지. 청문회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그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 열람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그러면은 청문회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만 뭘 하는 겁니까? 문서 열람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거부 이유 소명은 됐고 비용 부담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비밀 유지도 됐고요. 청문 절차 위반, 위법성 인정이 된다. 청문 절차를 위반하면 당연히 뭡니까? 위법성 인정이 되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니까. 공청회는 아까 뭡니까? 널리 의견 수렴이다 이 말이죠. 의견 널리 수렴입니다. 공청회 실시는 다른 법령 청정청 두 개입니다. 다른 법의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는 신청한 청문회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시험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두 개 잘 구분해 둔다. 그 다음에 공청회는 며칠 전까지 통지합니까? 14일이고 전자공청회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일반 공청회가 병행해서만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법령의 내용을 요약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실질적인 내용만 그냥 잘 봐두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공청회 주재자 발표자가 있는데 주재자 발표는 됐고요. 공청회 진행도 됐고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공청회 진행에 니언 보세요. 니언 그 발표자의 발표 내용 그거 줄쳐 놓으세요. 발표자는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하나여 발표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 반영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것도 반영해야 되니까 이것은 뭡니까? 꼭 기소 갱의는 아니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신고 절차가 있고요. 신고 절차가 있고 신고 절차는 2번 줄 치세요. 행정절차법 제40조 1항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요건과 효과입니다. 요건과 효과는 됐고요. 자기완결적 신고 됐고요. 행정상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1번 입법예고 원칙 줄치고요. 적용 제외 입법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만 줄쳐두세요. 그걸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줄쳐두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입법예고의 권고입니다.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률안의 그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입법예고의 권고 줄치고 법제처장 줄치고 제일 마지막에 행정청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권고 직접 이렇게 알아두고요. 예고 후 중요한 변경 발생 시 재예고 그건 제목만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예고를 하고 난 뒤에 중요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은 다시 예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예고 방법은 줄칩니다. 취지, 입법안의 취지는 따로 줄치고요.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은 하나로 줄치고요. 거기도 따로. 그 다음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취지는 반드시 입법 예고해야 되고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이니까 주요 내용만 입법 예고해도 되고 전문을 다 해도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요 내용만 하겠습니까? 전문을 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주요 내용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미흡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널리 공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예고 기간은 40일, 자치법규는 20일 그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의견 제출 처리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관계없고요. 다음 페이지 행정예고입니다. 행정예고란 다수 국민의 그 권익에 관계에 있는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죠. 대상 외울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대상 줄만 치고 지나가고요. 적용 제외도 됐고요. 통계 작성 공고됐고 예고 기간 20일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20일입니다. 그 다음 행정 지도는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꼭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뭡니까?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임의성의 원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불이익조치금지 원칙이 있었죠. 그 세 개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정 절차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6번 행정 절차의 하자의 효과와 치유 부분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이걸 무효로 볼 거냐, 취소로 볼 거냐, 위법성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재량행위, 기속행위 이렇게 나눠두고 있는데 결론 보세요. 통설 판례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한다. 그거 결론만 알아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독자적 위법성 인정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자적 위법성 인정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 위법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게 뭡니까? 치유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치유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학설은 제한적 긍정설이 통설이고 판례도 뭡니까? 거기 제한적 긍정설 입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에 제한적 긍정설의 그 통설의 입장은 우리가 치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사후에 헌결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1번 판례를 한번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청문서 도달 기간 미준수라는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면 하자는 치유된다. 청문 도달 기간 미준수. 청문은 며칠 전에 통지해야 됩니까? 10일 전에 통지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미준수 위에다가 7일 전 통지 이렇게 하세요. 7일 전 통지.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출석하여 의견 진술 이렇게 하세요.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그 외에는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맞죠?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청문이니까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는데 7일 전에 통지한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청문회 출석을 해서 자기 의견 딱 개진한 거예요. 그러면 권리보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다음에 이걸 뭡니까? 청문 절차를 이행한 것을 인정해주면은 불필요한 절차를 우리가 뭡니까?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지금부터 다시 뭡니까?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서 다시 그 사람 와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뭡니까? 국민의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우리가 치유가 됐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를 잘 보면서 일단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할게요. 하자의 치유 시기입니다. 치유 시기는 판례 보세요. 기업과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평가. 기업과 유사한 입장 그렇게 줄치고 위에 기억을 줄치세요.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쟁송 제기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줄치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도 뭡니까? 쟁송 제기 이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와 취소 판결이 기속력입니다. 취소 판결이 기속력인데 기속력은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 기속력의 내용 중에서 반복금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금지효. 반복금지효는 똑같은 처분을 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번 보세요. 통설 판례는 이러한 경우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위에 이제 설명을 다 해야 되겠네요. 이 이후 제시의 헌결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난 경우 취소 판결이 나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속력이 인정이 되고 기속력이 인정이 되면 똑같은 처분을 또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 판결이 난 경우 행정청이 그 절차상 하자를 시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판결의 기판력이 한 내용인 반복금지효에 반하지 않는지 문제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라는 것이 통설 판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내가 한번 그려서 해볼게요. 지금 갑이라는 행정청이 A라는 사람에게 음식점 허가 취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뭐라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미성년자를 고용을 했다 이렇게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불이익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전 절차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원에다가 무슨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취소를 제기하면서 왜냐하면은 어디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건 심리를 하겠죠.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인용 판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용 판결은 이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반복금지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금지효라는 것은 똑같은 처분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복금지효가 발생한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갑이 이번에는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허가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절차를 이행해서 허가를 취소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A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제를 못 받습니까? 구제를 못 받죠. 왜냐하면은 미성년자 고용한 것이 확실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해봤자 이걸 이행하고 나는데 또 취소해버리면은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허가 취소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통설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통설 판례가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을 인정을 하면은 그럼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위법성을 인정하면은 요 위법성이 무효가 되냐 이게 취소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필요적 절차이기 때문에 무효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대체적으로 뭘로 본다라는 겁니까? 우리 판례는 거의 대체적 취소 사유로 본다라는 거예요. 취소 사유로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유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취소가 아니고 뭡니까? 무효다 그러면 치유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치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본적 사실관계의 뭡니까?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거죠. 참. 국민의 권익구제 문제가 없고 뭡니까? 그거죠. 치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유 가능성을 부정한 입장이 있고 치유 가능성을 긍정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입장은 이걸 허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긍정한 입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제한적 긍정이나 긍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범위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뭡니까? 제한적 긍정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요 범위가 뭐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얘가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얘가 아까 뭡니까? 청문 며칠 전에 통보했습니까? 청문 7일 전에 통지를 했고 그래서 이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근데 이제 청문 7일 전에 통지를 했는데 이 사람 청문에 출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뭡니까? 다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권리구제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구제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권리구제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걸 치유를 인정해 줌으로써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겠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죠. 이게 아니면은 다시 뭡니까? 통지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충족하는 거죠. 이렇게 충족하면은 치유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치유를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앞쪽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요 청문 7일 전 요걸 잘 머릿속에 넣어서 이해를 해두라 이 말이죠. 청문 7일 전에 통지하는 것은 뭡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청문회 출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다 개진한 거예요. 그러면 권리보호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나. 그 다음에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걸 인정해버리면 행정 절차를 또 거쳐야 되면 안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안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충족하면은 뭘 인정한다는 겁니까? 치유를 인정한다. 그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치유를 인정했다. 이 판례가. 그거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 허가를 취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구속력은 반복 금지했는데 똑같은 처분을 또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요렇게 하는 요게 정당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정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요때 반복 금지 효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투었을 때 또 그걸 못한다는 뜻이지.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는 이거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해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절차를 이행해서 허가 취소를 또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이 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행정소송에 가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374페이지에 3번 절차상 하자 취소 판결의 기속력. 그래서 이제 1번 그 얘기 했고 2번 우리 통설 판례는 기속력이 반하지 않는다. 절차상의 하자는 똑같은 처분을 또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건 관계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절차상 하자 국가배상입니다.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거나 침해되면 배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번을 잘 읽어보면 거기가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다 해줍니다. 절차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절차상 위법하지만 실체법상으로 적법한 경우 그 말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차는 거치지 않았는데 실질적 내용상으로는 적법한 처분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얘기야.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은 실체법상으로는 이건 뭡니까? 영업허가 반드시 취소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뭡니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걸 보세요. 절차상 위법하지만 그건 뭡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체법상으로는 적법한 경우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은 확실한 경우 그렇게 써두세요.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은 확실한 경우. 그러면은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이 확실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영업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영업 못하는 사람입니까? 영업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이 사람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받은 것이지 어차피 이 사람은 영업 못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업 못할 사람이 절차상 하자 때문에 며칠간 영업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배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못할 사람인데 며칠간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내가 정리해 볼게요.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은 요건을 갖추면 된다. 됐죠? 그 다음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야.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미성년을 고용했다는 게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실체적 하자가 없다. 아니면은 실체적인 것은 적법한 경우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이 확실한 걸 할 때면은 이때는 배상을 안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해줄 이유가 없겠죠. 어차피 영업 못한 사람이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전부 다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연이 이해가 됐어? 처음 한테 이해를 했으니까 너 되게 잘한다. 너 요새 잘하는 것 같아. 재영이 이해가 됐어? 뭔 뜻이 한번 얘기해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원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 경우는 잘못한 게 명백해서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 지금 그 말입니다. 뜻은 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만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체상 하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실체상 적법한 경우 이렇게 써서 문제를 출제를 하면 여러분이 잘 못 맞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하고 실체하고 그 말을 잘 눈여겨서 봐두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체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실체상으로는 적법하다 이렇게 표현한지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한 번 더 아까 이것도 뭐 이거 표 있죠? 표 아까 그럼 4개 있었는데 그죠? 그 4개를 자꾸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연습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절차상 하자에 관한 위법성, 치유 이런 걸 조금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